여러분,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정치 시위 문화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 서울 여의도에서 일어난 놀라운 광경이 있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주목한 이 특별한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정치 시위가 될 거라 예상했던 현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분노와 격렬함 대신 화려한 응원봉의 물결이 일었고 구호 대신 K-팝이 울려 퍼졌죠. 외신 기자들은 이런 광경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시위 현장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시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분노와 폭력으로 번졌을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특별한 순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삶을 시위에 대해 연구하며 보냈어요. 큰 시위, 작은 시위, 평화적인 시위, 폭력적인 시위까지. 아랍의 봄 때는 카이로에, 옐로우 베스트 운동 중에는 파리에, 민주화를 위한 싸움이 있었던 홍콩에도 갔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경험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어요. 김지우 전 대한민국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초대장을 보내셨거든요. 저에게 그녀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정치라는 남성 중심의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그녀가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특별했고 그 도전적인 모습이 저를 늘 끌어당겼어요. 그녀는 모든 일이 개인적이고 중요한 것처럼 다가오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 오겠다는 제안을 받을 때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지만 흔쾌히 응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 오세요, 아론. 김지우 대통령님은 전화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당했어요. 한국은 늘 저에게 매력적인 나라였거든요. 빠른 변화, 강한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는 능력은 항상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정치적인 움직임을 외부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저는 서울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 며칠 전에 도착했어요. 이번 집회는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였죠. 정말 큰 사건이었고 서울 시내는 전혀 다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전단지와 배너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뭔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평생 시위를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 집회도 일반적인 패턴을 따를까봐 궁금했어요. 열정적이고 시끄럽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번지기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시위 말이에요. 과거에도 시위가 혼란으로 치달으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시위자와 공격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어요. 시내를 걸으면서 그 분위기는 긴장감이 느껴지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마치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긍정적이고 목적이 있는 에너지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표어들, 정치적인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정말 창의적이고 특이한 것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한 포스터에는 대통령의 얼굴에 웃는 코를 그린 그림이 있었고 또 다른 포스터에는 내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정치인의 만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분노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저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멀리서 들리는 구호,
그리고 서울의 도시 소음이 하나로 섞여서 이상한 거의 꿈 같은 느낌을 만들어냈죠. 이제 저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잠시지만 그 순간에 저도 함께하는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위용 팻말이나 구호가 아니었어요. 대신 그들은 제가 정치적인 시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바로 빛나는 응원봉이었죠. 콘서트에서 볼 법한 그런 응원봉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화려하게 빛나고 크고 길쭉한 지팡이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시위보다는 콘서트나 축제에 온 느낌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응원봉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메시지의 일부였죠. 사람들은 그 응원봉을 군중의 리듬에 맞춰 흔들며 하나가 되는 느낌을 주었어요. 마치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이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궁금해졌죠. 이게 새로운 시위의 형태일까? 분노와 폭력이 아닌 공동체와 창의력, 회복력으로 이루어진 저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광장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요. 집회가 시작되었고 군중의 구호가 하나로 모여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음악이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거대한 스피커에서 익숙한 케이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어떻게 시위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집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점점 더 자세히 보니 이해가 갔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축하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나라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폭력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합과 창의력, 희망으로 싸우고 있었죠. 저는 밝은 파란색 응원봉을 든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섞여 패밀리아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고 그녀는 제 얼굴에 궁금해하는 표정을 보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녀는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전 세계의 시위를 봤고 때로는 그것들이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사람들은 주먹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소리로 싸웠고 응원봉으로 싸웠으며 음악으로 싸웠죠. 그건 평화롭고 강력했으며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시위와도 달랐어요. 그 자리에 서서 수천 명이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속에 있던 저는 가슴 깊이 경외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운동이었고 저항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운동이었어요. 평화롭고 창의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적이었죠. 밤이 깊어지고 군중이 더욱 많아지면서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몇 명의 젊은 사람들 옆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은 모두 라이트 스틱을 흔들며 지라는 소녀시대의 또 다른 히트곡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음악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남학생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는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우리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킬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목소리로, 마음으로, 문화로 싸워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의 말은 참 간단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죠. 평화와 단합을 통해 그리고 집단적인 행동의 힘을 통해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음악 소리와 라이트 스틱의 빛 속에 둘러싸여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시위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일이었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예술로 승화시킨 문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것이 이 시위의 핵심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게 정말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 장은 폭력이나 두려움이 아닌 음악과 희망, 단합으로 기록될 거예요. 탄핵 투표의 밤이 다가왔고 서울은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집회였던 것이 점점 커지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변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가는 것처럼요. 수천 개의 불빛 막대기, K-팝 팬덤에 빛나는 다채로운 광선들이 밤을 밝혔고 그 공기엔 이상한 에너지가 감돌았어요. 그 빛은 단지 불빛 막대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자체에서 나오는 듯 했어요. 그들의 얼굴엔 희망과 목적이 가득했죠. 저는 그 모든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죠. 분위기는 전율적이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그런 전율은 아니었어요. 저도 예전에 시위에 참여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는 분노와 긴장감이 가득한 사건들로 고함이 터지고 때로는 폭력도 일어나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여기엔 고함도 공격적인 태도도 없었어요. 대신 음악과 웃음소리, 그리고 집단적인 자부심이 넘쳤어요. 이 시위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훨씬 평화롭고 창의적인 무언가가 이끌고 있었죠. 저는 김지우와 함께 서 있었어요. 김지우는 이번 집회를 관찰하러 온 사람이었죠.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순간의 무게가 그녀의 눈에 비쳐 보였어요. 그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싸워온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였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주의의 미래는 바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수많은 불빛 막대기들이 하나로 흔들리고 있었죠. 군중은 단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음악의 비트에 맞춰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곳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K-팝, 한 세대의 응원이 되어 온 음악들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마치 콘서트처럼 보였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때 발표가 있었습니다. 탄핵 투표가 이제 시작된다고요. 군중은 숨을 죽였어요. 그 순간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모두가 숨을 참고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의 무게는 저를 눌러왔어요.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때 그 긴장감에 반응하듯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소녀시대의 지혜의 첫 음이었어요. 군중이 함께 환호하며 몇 초 안에 수십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불길처럼 퍼져나가며 군중을 하나로 묶었죠. 그 순간 그 공기는 제가 그 어떤 시위에서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마법 같은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긴장감, 불안감, 불확실성,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정치적 싸움이었던 이곳은 이제 축제의 장으로 변해 있었죠. 그 노래가 거리를 울려 퍼졌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큰 무엇을 위한 국가적 앤썸 같았어요. 이 순간을 넘어서 더 강력한 어떤 것, 그것은 회복력,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단합의 상징이었어요. 김지우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게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이에요. 그녀는 음악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힘으로 싸우지 않는 나라. 창의력, 단합, 그리고 회복력으로 싸우는 나라. 그녀의 말은 제게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운동이었어요. 국가와 이념을 향한 국민들의 사랑이 이끄는 운동이었죠. 음악이 무기가 되고 단합이 방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음악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음악이 군중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엑소의 파워, NCT 드림의 캔디, 샤이니의 링딩동 등 다양한 노래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며 불빛 막대기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는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군중이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밤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어요. 그 발표는 군중 속에 충격의 파도를 일으켰어요. 실망은 컸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새 음악은 더 크게 울려 퍼졌고 시위자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목소리는 거리를 가득 채우며 울려 퍼졌죠. 마치 패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그들은 중요한 것을 증명한 셈이었어요. 그것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외쳤고 군중은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보호할 결단이 있는 일이었어요. 시위자들의 창의력이 이 시위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술과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가 이끌어낸 평화로운 혁명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희망과 믿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는 얼굴들을 보았어요. 밤은 계속되었고 음악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한 국가의 미래가 재편성되는 소리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 무엇보다 더 큰 무언가의 맥박 사이에 끼어 있는 채요. 밤이 깊어가면서 집회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는 응원봉의 빛이 거리를 환하게 만들었죠. 스피커에서 더 많은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군중의 단합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시위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하나의 원인이나 하나의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 즉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구호를 외치고 다른 사람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퍼져 있었고 시원한 저녁 바람은 제가 시위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희망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보통 시위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분노와 좌절로 가득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 소리가 달랐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나 저항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인 노래가 하나로 합쳐져 가는 강력한 화음이었어요. 군중 속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 고등학생들 무리 옆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손에 든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죠. 그중 한 소녀가 밝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단지 대통령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시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한 움직임, 바로 한국의 진정한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죠.
음악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각 곡은 군중을 하나로 묶는 실처럼 이어졌어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너무 완벽하게 맞춰진 안무처럼 하나의 리듬을 타고 있었죠. 엑소의 파워가 공중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모두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죠.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화적 표현인 음악이 정치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을까? 저는 김지우를 봤어요. 몇 발자국 떨어져 서서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역사가 펼쳐지는 걸 지켜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깊은 자부심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녀는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 순간 평화롭고 강력한 이 시위가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일 거라고 느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음악 소리에 묻힐 듯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눈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정의하는 건 연설이나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 음악, 단합, 창의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이 시위는 전통적인 시위가 아니었어요. 폭력도 혼란도 없었죠. 그저 음악과 단합만 있었고 그것은 어떤 폭동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힘이었어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노래하는 그 소리는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더 강력했죠.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한 나라의 변함없는 헌신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밤은 점점 깊어졌고 분위기는 또 한 번 변했어요. 음악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은 듯 엄숙한 반성의 순간과 에너지가 넘치는 순간들을 오가고 있었죠. 샤이니의 링딩동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오자 군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춤추고 웃고 노래하며 반응했어요.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죠. 그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는 압도적인 느낌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상치 못한 순간이 왔어요. 탄핵 표결이 시작된 거예요.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었고 군중의 숨소리가 모두 멈춘 듯 했어요. 김지우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치적 싸움을 여러 번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그것은 단지 한 대통령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의 힘과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이상에 관한 문제였죠.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은 차가운 물결처럼 밀려왔죠. 잠시 군중은 조용해졌고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위의 심장, 바로 음악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강도로 거리를 채우며 다시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절망이나 분노 속으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응원봉을 더 높이 들고 목소리는 더 커졌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라고 외쳤죠. 그 순간 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깨달았어요. 이 시위는 한 사람이나 한 문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운동, 하나의 목적 선언이었죠. 사람들은 정치적 변화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폭력이나 파괴에 의존하지 않고 창의성, 단합, 그리고 노래의 힘으로 저항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거였죠. 군중이 계속해서 노래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음악이 제 주위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음악은 평화로운 저항의 궁극적인 무기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든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였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을 느꼈어요.
집회가 끝난 뒤의 나날들은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서울의 거리는 그동안 시위의 열기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어요.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 밤의 여운은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아론이 어디를 가든 그는 그 시위가 서울 전체를 휘몰아쳤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자주 미소를 짓고 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만 그런 변화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그 변화의 여파를 느꼈죠. 세계 각지의 뉴스 매체들이 그 시위에 대해 떠들썩했어요. 서울의 혁명적인 시위나 정치적 저항에서 음악의 힘 같은 문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BBC는 이를 새로운 형태의 평화적인 시위라고 칭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를 당열과 회복력의 시위라고 표현했어요. AFP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생동감 넘치고 평화로운 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아론은 옥스퍼드에 있는 동료들 및 학생들로부터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모두가 그 시위에 대해 들었고 아론에게 직접 그 경험을 듣고 싶어 했어요. 모든 사람이 흥미롭게 생각했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대학으로 돌아온 아론은 아직 그 일에 대해 머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 시위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흔들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 봉기나 혁명, 국가를 바꾼 변화의 물결을 공부했지만 이건 달랐어요. 폭탄을 던지거나 경찰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죠. 혼란이나 폭력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건 더 깊은 의미였어요. 더 보편적인 무언가였어요.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한 민족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죠. 월요일 아침, 아론은 강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그가 무엇을 말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에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아론은 감정을 담아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두 정치운동에 대해 배웠죠? 프랑스 혁명, 미국의 민권운동, 아랍의 봄.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학생들이 기대감을 가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보세요. 아론이 계속했어요. 제가 목격한 그 시위는 분노나 폭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에 관한 것이었죠. 당열에 관한 것이었고요. 한국 사람들은 단지 자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음악으로요. 그는 잠시 멈추고 학생들이 그의 말을 곱씹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거나 분노에 찬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스틱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요. 그 노래는 그들의 민주주의, 자유, 회복력을 축하하는 노래였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단순히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아름답고 강력한 무언가를요. 아론은 미소를 지으며 그때의 광경을 떠올렸어요. 그 군중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던 순간을요. 그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 공유된 목적의식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그날의 앤썸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거의 마법 같았어요. 마치 온 나라가 하나 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치학자들로서 우리는 운동에서 폭력의 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제게 다른 것을 보여줬어요. 진정한 힘은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열에서, 창의성에서, 문화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라이트 스틱 하나나 노래 같은 아주 간단한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어가고 있었어요. 아론은 그들의 얼굴에서 영감을 받은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정치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에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브룩스 교수님, 그 학생이 말했어요. 이런 종류의 시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의 시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아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질문은 그가 옥스퍼드로 돌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받던 질문이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글쎄요, 아론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어느 곳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각 장소에 따라 독특한 방식이어야 할 거예요. 한국의 시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K-팝의 힘, 음악의 역할, 라이트 스틱의 상징성. 이 모든 것은 한국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같아요. 평화롭고 긍정적인 무언가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그건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변화는 파괴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창의적일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강력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론은 그들이 자신의 미래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가 왜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지 다음 세대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이유를 떠올리게 해주었죠. 강의실을 나서자 아론의 전화가 울렸어요. 김지우의 메시지였죠. 그들은 그 시위 이후로 아직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어떻게 지내요? 그녀가 물었어요. 다 처리할 시간이 있었나요? 아론은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직도 그걸 다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본 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단순한 시위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변혁의 순간이었죠. 잠시 멈추고는 덧붙였어요. 세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에 고마워요.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당신은 그걸 봤어요, 아론. 민주주의의 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론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가 서울에서 본 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화로운 저항의 힘, 창의성의 강력함,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당열한 국가의 불굴의 연대감을 배운 순간이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군중들이 외쳤듯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서울에서의 며칠이 흘렀지만 그 장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빛나는 응원봉,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높아지는 소리, 거리를 가득 채운 평화로운 단합, 모두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치적 운동을 여러 번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마치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시위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분노나 폭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 단합, 그리고 가장 놀랍게는 음악을 바탕으로 한 시위였어요. 옥스포드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자주 그 밤을 떠올렸어요. 특히 제 정치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보통 시위의 전형적인 방법인 폭동, 파업, 차단 등을 배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시위는 민주주의가 단지 투표나 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어요. 그 경험을 제 강의에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그냥 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회복력과 희망의 시위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화의 힘을 보여준 시위였다는 거예요. 음악, 빛, 그리고 단합, 이것들이 시위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이었어요. 학생들은 특히 응원봉 이야기에 매료됐어요. 많은 면에서 응원봉은 이 시위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로운 저항의 상징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물건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위자들이 응원봉을 함께 흔드는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학생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지만이 아니라 단합된 사람들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어느 오후 수업 후에 몇몇 학생들과 앉아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눴어요. 브룩스 교수님,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전 시위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음악은 단순히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많은 시위에서 음악은 사람들을 고무시키거나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음악은 저항의 언어가 되었어요. 군중은 단지 화가 나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희망적이었고 단합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줬어요. 한 국제관계학 전공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이런 형태의 시위가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정치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본 후 제가 말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각 나라는 고유한 역사와 도전이 있어요. 한국에서의 시위가 성공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것들, 예를 들어 음악에 대한 사랑, 공동체 정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한국이 한 방식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단합과 회복력의 정신을 담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이 시위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확해요. 그 시위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지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민주주의와 가치가 지킬 만한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음악을 사용했어요. 음악은 모든 세대, 모든 사회 집단을 이어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일의 더 넓은 의미를 자주 되새기곤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위는 그들의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 전국적인 대화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자유를 지킬 것인지, 권리를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항상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는 서울의 거리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미래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그날 밤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를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선거나 법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상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옥스포드의 제 사무실에 앉아 책과 서류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저는 그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제 시각을 영원히 바꾸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시위는 정치적 운동이 반드시 시끄럽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평화롭고 창의적이며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것은 사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축하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전 세계에서 제 이전 동료들과 친구들에게서 서울 시위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담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위는 단지 탄핵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평화로운 저항의 힘, 정치에서 문화의 역할, 그리고 단합이 어떻게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김지우 전 대통령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제가 그 모든 것을 깨닫기 훨씬 전에 이 순간이 올 것임을 알아챘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우리가 목격한 평화로운 저항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서울에 돌아갔을 때 다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그녀가 이 운동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한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 말은 세상 곳곳에 우리가 여의도에서 목격했던 것과 같은 순간들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든 순간 폭력이나 분노가 아닌 희망과 창의성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시위가 남긴 영향은 세대에 걸쳐 계속될 거예요.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를 지킨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권력이나 힘이 아닌 단합된 사람들의 힘을 통해 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경복궁의 넓은 정원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경외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침 햇살이 주변의 전통 한복을 입은 대표들 위로 황금빛을 내뿜으며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다채로운 옷이 바람에 살랑이며 고대 건축물과 먼 곳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배경이 되어 생동감 넘치는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이 어떻게 그들의 풍부한 역사와 첨단 기술을 잘 결합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궁궐 정원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꽃과 나무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아진 모습은 한국의 국방산업에 담긴 정밀함과 헌신을 보여주는 듯했어요. 제 친구인 민수준 장군이 저를 여기로 초대한 이유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 특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그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항상 존경해 왔거든요. 민 장군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는 제 미국 국방전략가로서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지도해준 멘토였어요. 그가 한국 방문을 제안했을 때 저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K-21 보병 전투차 IFV와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한국이 국제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궁궐의 정원을 걸으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연못에서 물고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분위기를 더해주었죠.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기다리고 있을 긴장감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확고한 목적이 있었고 한국의 발전 속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 장군은 정문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고 그의 한복은 차분한 분위기와 어울리는 짙은 파란색이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니엘.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민. 여기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와 손을 맞잡았어요. 그의 손은 강하게 쥐어졌고 군인으로서의 긴 세월과 그가 지닌 존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K-21 보병 전투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 장군은 이 차량의 능력과 전장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K-21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혁신과 세계 안보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죠. 고급 센서, 실시간 정보 시스템, 강력한 40mm로 자동포는 병사들이 전투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정원을 지나며 민 장군은 K-21의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팀이 차량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혹독한 환경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다고 했어요.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부터 제주도의 험준한 언덕까지 K-21은 언제나 그 가치를 입증해왔죠. 한국은 항상 회복력과 적응력을 중시해왔습니다. 민 장군이 말했어요. 이런 가치들이 우리 기술에 깊이 배어있죠. K-21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저는 그가 보여준 헌신에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K-21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회복력과 정밀한 장인 정신을 담은 결과물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적인 기술과 결합시킨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궁궐의 대정자에 다가갈 때쯤 대화는 K-21의 우크라이나 배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그곳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러시아의 공세로 우크라이나군은 한계에 다다랐고 서방 동맹국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전된 장갑차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K-21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필요한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민 장군은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니엘, 당신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K-22이 효과적으로 배치되고 우크라이나 군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 임무는 단순한 직업적인 과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갈등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무게가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민 장군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정자 안으로 들어가자 대표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두 언어의 조화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K-21이 시연되는 구역으로 갔어요. 그 차량은 크고 위험 있게 서 있었고 세련된 디자인은 내면에 숨겨진 힘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차에 다가가 손으로 매끈한 금속 표면을 더듬었어요. K-21은 전장에서의 혼란을 견디며 병사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어요. 민 장군은 차량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K-21은 최첨단 센서를 갖추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은 빠르게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점이 빠르게 변하는 전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죠. 저는 집중해서 들으면서 K-21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상상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 조국을 방어하는 모습은 저에게 영감을 주고 동시에 겸손함을 느끼게 했어요. 그것은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과 기술이 현대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해가 지고 궁궐 정원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쯤 저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 한국 방문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동맹을 맺고 저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죠. K-21 보병 전투차는 희망의 등대였고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상징이었어요. 저는 궁궐의 웅장한 지붕을 올려다보았어요. 복잡한 문양들이 저물어가는 빛에 비춰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배울 교훈들, 만날 사람들, 그리고 함께 맞이할 도전들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 결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방위 협력의 미래를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다가오는 임무를 준비했어요. 서울의 등대가 저를 이끌었고 이제 그 빛을 전쟁으로 얼룩진 땅 한가운데로 비춰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 그리고 회복력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키예프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겨울 공기에서 느껴지는 차가움뿐만 아니라 다른 냉기를 느꼈어요. 보통 활기찼던 이 도시는 지금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먼 곳에서 불길이 피어오르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상기시키는 듯 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긴장을 가다듬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와 전략들이 이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민수준 장군님은 떠나기 전에 저를 철저하게 브리핑해 주셨지만 실제로 보고 나니 그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차를 타고 도심을 지나가며 폐허가 된 거리 풍경이 그대로 보였어요. 건물들은 파손된 채 서 있었고 거리에는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굴하지 않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우리가 향한 곳은 드니프로 강 근처에 위치한 임시지휘소였고 우크라이나군은 중요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휘소 안은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집중된 분위기였어요. 군인들은 피로와 결단력 사이에서 섞인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안나 코발렌코 대위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몇 차례의 격렬한 전투를 이끌어 온 경험 많은 장교였어요. 주위의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다니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K-22밀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K-21 보병 전투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제적 지원의 상징이자 우크라이나 군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어요. 민 장군님은 K-21의 성능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전 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흐린 하늘 아래 전쟁터는 칙칙한 빛을 띠었어요. 우리는 K-22이 첫 번째 주요 전투에 나서는 순간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코발렌코 대위님은 작전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의 임무는 드니프로 강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진지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장갑차를 막아내는 것이었어요. 이 작전의 성공이 이 지역의 전세를 바꿀 수 있었어요. 전선에 가까워지면서 전쟁의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진흙에 덮인 참호들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총격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징역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K-21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은 낡고 허름한 험비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K-22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코발렌코 대위님이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들의 화력과 기동력을 잘 활용하면 적을 능가할 수 있어요. 임무가 시작되자 명령이 잇따라 떨어졌어요. K-21들이 힘차게 움직였어요. 험난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는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군인들의 눈빛 속에서 결단력을 봤어요. 그들은 차량을 전진시키며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어요. 첫 번째 러시아 장갑차의 모습이 수평선에 나타났어요. 탱크들이 정렬하며 포신을 겨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러시아 탱크들이 포문을 열었어요. K-21들이 즉시 방역했어요. 40mm 자동포가 폭발하며 연이어 발사되었고 정확하게 목표를 맞췄어요. 저는 한 러시아 탱크가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을 봤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그 탱크의 승무원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탈출했어요. K-21들은 단순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이용해 적을 교란시키며 기동했어요. 전투는 격렬했지만 빠르게 끝났어요. K-21들은
묵직한 장갑에도 불구하고 민첩하게 움직였고 은폐물을 이용해 협력하여 공격을 퍼부었어요. 한순간 K-21은 전진하는 보병을 엄호했고 그 다음 순간엔 적 탱크를 측면에서 공격했어요. 군인들과 K-21들은 완벽하게 협력하며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들의 팀워크는 훈련과 K-21의 신뢰성 덕분이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한 대의 K-21이 눈에 띄었어요. 적의 포격을 직접 맞고 불꽃이 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부의 군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K-21을 방패 삼아 작전을 계속했고 다른 군인들은 진격했어요. 그 모습은 용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었어요. K-21은 다쳤지만 그 고급 장갑이 승무원을 보호하며 작전의 성공을 이끌었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전투는 마무리되었어요. 러시아의 장갑차는 물러났고 우크라이나군은 자리를 지켰어요. 전장의 분위기는 승리와 비극이 뒤섞인 모습이었어요. 파손된 차량과 부상당한 군인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승리의 느낌이 가득했어요. K-21들이 그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존재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전투가 끝난 후 코발렌코 대위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K-21 없이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군인들이 부상자들을 돌보고 차량들을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K-21들은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받으며 다뤄졌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위한 싸움의 동반자였어요. 그날 저녁 다시 지휘소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작전의 성공은 명백했고 K-21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군인들은 K-21이 어떻게 그들의 전세를 유리하게 돌려놓았는지, 어떻게 위험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K-21 덕분에 얻은 전략적 이점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기술과 인간의 용기, 창의력이 결합되어 갈림길에 있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기며 앉아있자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K-25IFB는 단지 군사기술의 돌파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의 상징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K-21을 바탕으로 그렇게 결단력 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결과 혁신의 힘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어요. 이날은 전투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전략의 융통성과 인간의 극복 정신의 중요성을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K-21은 전쟁의 양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공통된 목표를 가진 국가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키예프의 밤이 내려앉을 때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전선의 돌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지만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과 진전이 비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한국과 K-21IFB와 같은 동맹국들이 함께라면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에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밤은 고요했지만 저 안에서는 심장이 북처럼 뛰고 있었어요. 저는 기지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밤소리를 실어왔어요. 오늘 밤은 우리가 준비해온 밤이었어요. 러시아군이 몇 달간 점령하고 있던 언덕을 되찾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 언덕은 전략적인 요충지로 주변 지역을 통제하고 적의 움직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되찾으면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큰 승리가 될 거였어요. 저는 제 장비를 한 번 더 점검하며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제 친구인 민수준 장군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장군님의 존재만으로도 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옆에는 K-21 장갑차를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한 뛰어난 엔지니어 박지연 씨가 있었어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우리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죠. 새벽이 다가오자 첫 번째 빛이 지평선을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아름답지만 불안한 배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병사들이 모였고 그들의 얼굴은 결단력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저희를 믿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 무게가 제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자, 모두들, 민 장군님이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을 거야. K-21 장갑차들이 선두에서 돌격할 거니까 각자 주의하고 서로를 지원해줘. 명령이 내려지자 군인들은 자리에 배치되었어요. K-21 장갑차들은 앞줄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의 40미터를 보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희망이 솟구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장갑차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였죠.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K-21 장갑차들이 일제히 돌격하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그 뒤를 따르며 강력한 기계의 선두에 맞춰 움직였어요. 공기는 긴장감과 함께 진군하는 대로 땅에서 나는 흙냄새로 가득했어요. 갑자기 적의 총격 소리로 침묵이 깨졌어요. 러시아군은 우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언덕을 방어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총알이 빠르게 지나가고 폭발음이 땅을 흔들었어요. 전장에서는 연기가 솟구치며 혼란을 더했어요. 그 혼란 속에서 하나의 K-21 장갑차가 두드러졌어요. 그것은 적의 집중포화를 온몸으로 맞으며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 안의 병사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훈련을 바탕으로 정밀한 방역을 시작했어요. K-21의 40mm 포는 쉬지 않고 발사되었고 각 발사마다 정확히 적의 목표를 타격했어요. 우리를 측면에서 공격하려던 적의 전차들도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죠. 그들의 힘은 K-21의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 앞에서 무력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전투가 계속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K-21의 고급 센서와 실시간 전장 정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며 우리 군이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듯 했죠.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고 효과적이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지면에 쓰러져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를 발견했어요. 그는 진군을 계속하려 애썼지만 힘겨워 보였어요. 망설임 없이 K-21이 방향을 틀어 그를 보호하는 사격을 시작했어요. 그 병사는 자신감을 얻어 힘을 내어 다시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K-21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단순히 화력이 아니라 병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전투의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K-21의 효과적인 지원에 놀란 러시아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언덕이 가까워졌어요. 병사들은 K-21의 회복력을 보고 더욱 결연하게 전진했어요. 마지막 돌격은 매우 치열했지만 병사들과 K-21의 합동 노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고 언덕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병사들은 환호하며 안도의 한숨과 승리의 기쁨이 교차했어요. 전선을 지킨 K-21 장갑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견고한 외형은 적의 포화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공학력과 그 제작과 배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증명하는 상징이었죠. 저는 K-21 장갑차를 향해 걸어가며 그 견고한 프레임을 감탄했어요. 병사들이 하나둘씩 기계에서 내려와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민 장군님이 다가오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해냈어. 장군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K-21은
오늘 그 실력을 입증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번 작전은 단순히 언덕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이 임무의 성공은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우리가 서서 병사들이 언덕을 확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K-21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을 느꼈어요. 이 장갑차는 단순히 필요한 화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대표하는 회복력과 혁신의 정신을 체현하고 있었어요. 작전 후 우리는 임무 성공을 돌아보며 브리핑을 진행했어요. 전장에서의 이야기들은 K-21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어요. 병사들은 그 장갑차의 고급 방어력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기동성이 어떻게 적을 압도했는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전장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정보를 제공했는지 말했어요. 각 이야기들은 K-21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병사들에게 생명줄이 되어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요.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고 승리와 패배 사이에 얇은 경계가 떠올랐어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운 병사들과 그들을 지켰던 K-21 장갑차를 생각했죠. 이건 분명히 전쟁의 전환점이었고 희망이 절망을 넘어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조용해진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안전하게 되찾은 이 땅에서 저는 낙관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성공적인 작전은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의 시작을 보여주었죠. 적절한 도구와 올바른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동맹의 진정한 힘이 기술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목표를 향한 신뢰와 헌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K-21이 전세를 뒤집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바로 나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해가 지며 언덕에 금빛이 드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았어요. 격렬한 정상 탈환 미션을 마친 후 성취감이 저를 감쌌어요. K-21의 성공은 전장에서의 전세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제 감사를 더욱 깊게 해줬어요. 해가 지면서 키이우 위로 금빛이 비추던 그때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걸 알았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민 장군님이 저를 특별한 사람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박지연 씨였죠. 지연 씨는 민 장군님의 신뢰받는 중위이자 K-21 혁신의 중심이었던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와 날카로운 사고방식은 저를 금세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다니엘, 드디어 만나게 돼서 기뻐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K-21에 대해 더 들려드릴 게 많아요. 서울로 돌아가는 여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비행은 순조로웠고 곧 우리는 북적이는 서울의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한국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이는 민 장군님이 제 고향에서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지연 씨는 저를 울산의 산업지구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대형 방위 산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제조업과 기술의 중심지였어요. 넓은 공장들을 지나면서 지연 씨는 K-21 개발 이야기부터 풀어줬어요. 우리는 K-21을 5년 전에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목표는 어떤 지형에서도 운용할 수 있고 그 안에 탑승한 병사들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병 전투차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는 엔지니어들이 프로토타입 작업을 하고 있는 큰 건물을 가리켰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해요. 장갑판부터 고급 센서까지. 우리는 K-21이 실제로 테스트되는 시설에 들렀어요. 지연 씨는 저를 밖으로 이끌었고 저는 그 차량이 바위 언덕과 진흙밭을 거침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K21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풍경과 제주도의 험난한 언덕에서 테스트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각각의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죠. 추위는 엔진의 신뢰성을 시험했고 거친 지형은 차량의 내구성을 테스트했어요. K21 옆에 서서 저는 지연 씨의 눈에서 헌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이 차량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과 세밀한 주의가 K21을 만든 거죠. 공장 내부를 돌아보면서 저는 모든 직원들이 목적 의식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 분위기는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웠고 한국 문화의 완벽한 반영 같았어요. 지연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장인 정신과 회복력을 키워왔어요. 이 가치들은 우리의 방위 산업에 뿌리내려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 공학을 결합하여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든다고 믿어요. 우리는 K21에 고급 센서와 통신 시스템이 조립되고 있는 구역을 방문했어요. 지연 씨는 이 기능들이 병사들이 실시간으로 전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주어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오늘날 전쟁에서는 정보가 화력만큼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K21은 우리 병사들이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요. 특히 저는 K21의 40mm 자동 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시험 운행 중 그 포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밀함과 파워가 전투의 승패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포는 적의 전차나 요새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이건 우크라이나 군에게 게임 체인저예요. 날이 저물 무렵 지연 씨는 저를 공장 근처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아늑하고 전통적인 한국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으며 갓 내린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지연 씨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어 줬어요. 저는 엔지니어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기술에 대한 열정을 따르라고 격려하셨어요. 방위 산업에 들어오면서 저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 역시 그녀처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 왔으니까요. K21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보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당신 나라의 힘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지연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K21은 우리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최신 기술도 받아들였어요. 이 조화가 바로 K21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이유죠. 카페를 떠날 때 밤하늘은 맑고 울산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K21을 만든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헌신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공학에 그치지 않았고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가능한 것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날 배운 교훈들을 떠올리며 계속 생각했어요. K21은 한국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전쟁의 무기가 아니었고 한나라의 정신과 창의력의 결실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경복궁의 고요한 정원에서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전장에서 K21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직접 보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계 뒤에 숨겨진 마음, 바로 사람들과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이었어요. 한국의 기여는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전통과 혁신, 회복력과 적응력이 결합된 것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교훈은 제 직업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아침 고요의 땅은
저에게 올바른 균형을 이루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서울에 돌아오니 도시가 저에게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북적이는 거리, 밝은 불빛들, 그리고 우뚝 솟은 마철루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지나고 나니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였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과 고요한 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방금 겪은 여행과 그동안 배운 교훈들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민수준 장군님을 만났어요. 갓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근처 나무들의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다니엘, 돌아오느라 고생했어요. 민 장군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셨어요. 기분은 어때요? 저는 깊게 숨을 쉬며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장군님. K-21들이 실제로 작전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민 장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였어요. K-21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의 상징이죠. 그런 걸 직접 보고 알게 되어 기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는 주변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부 사람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한국이 어떻게 풍부한 역사를 현대 기술과 잘 결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주 후반, 저는 울산의 산업지구를 방문했어요. 민 장군님의 믿을 수 있는 부하이자 K-21의 혁신을 이끈 뛰어난 엔지니어인 지연 박 씨와 함께였어요. 공장 안은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며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갔어요. 지연 씨는 저를 번잡한 작업실을 이끌며 지나갔고 그녀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녀가 큰 조립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모든 K-21은 정밀하게 만들어져요.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죠. 그녀는 한 프로토타입 옆에 멈춰 서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K-21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땅이나 제주도의 험준한 언덕에서 테스트했어요. 각각의 테스트는 우리에게 차량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저는 엔지니어들이 조정 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집중력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K-21은 우크라이나에서 게임 체인저였어요. 지연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과 정밀한 장인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종 결과물에 드러나요. 우리가 투어를 계속하며 저는 이런 놀라운 기계가 만들어진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진정한 강함은 혁신과 전통이 결합될 때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민 장군님께서 저를 전통적인 한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테이블에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색깔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맛은 진하고 편안했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완벽한 식사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민 장군님께서 잔을 들어 건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두 나라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저는 장군님과 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맺어진 인연을 되새기며 생각했어요. 두 나라의 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신뢰와 존경,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었어요. K-21이 실제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협력의 힘을 새삼 느꼈고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함께 나누었을 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복궁의 정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기로 했어요. 고요한 풍경은 전장에서 본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코이 연못 옆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내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역할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KT-U1 IFV들은 필요한 지원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 뒤에 있는 정신이 진짜 차이를 만들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제 자신의 여정도 돌아보았어요. 미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의 발전은 항상 부러웠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감동이 더 깊어졌어요. 엔지니어들의 헌신, 군 지도자들의 전략적 사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변함없는 지원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어느 오후 저는 지역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지연 씨가 특별 강연자로 나섰고 그녀는 국방기술의 미래와 문화적 가치를 엔지니어링에 통합하는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한국의 전통과 혁신이 결합되어 효과적이고 적응력 있는 해결책을 만든다는 것을 잘 보여줬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지연 씨에게 다가가 제 생각을 전했어요. 지연 씨, K21에서 하신 일 정말 대단해요. 그 개발에 정말 많은 마음과 열정이 들어갔다는 게 느껴져요. 지연 씨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다니엘. K21이 실제로 사용된 걸 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의미 있어요. 우리는 배치의 도전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번 경험을 통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교훈들은 군사 전략을 넘어 회복력, 협력,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의 중요성까지 포함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어요. K51 IFV들이 우크라이나 방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의 존재가 전장에서의 균형을 바꾸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경복궁의 정원에 섰어요. 그곳에 정갈하게 배열된 식물들과 평화로운 분위기는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 같았어요. 그것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제가 목격한 조화를 잘 보여줬어요. 떠나기 전에 민 장군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다니엘, 당신은 이번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신의 통찰력과 헌신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님과 함께 일하고 K21의 영향을 직접 본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저는 단순히 기억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전통과 진보를 결합하는 능력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안고 떠났어요. K21을 통해 형성된 동맹은 국제협력의 힘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어요.